내려앉으려는 참새만 보면 계속 내쫓았어. 결국 참새는 공중을 계속 날다가 힘없이 떨어져 죽었어. 너무나 고단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다가. 근데 사영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집이 없는 우리도 그 참새 같다는 생각.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참새 같다는 생각. 어디에도 내려앉아서 쉴 수가 없잖아. 이서수 작가의 단편소설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영과 프리랜서 작가로 살아가는 가진이 있습니다. 두 친구는 잠시라도 내려앉아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사영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포스터와 엽서, 스티커와 배지 같은 물건들을 한 보따리 삽니다. 포스터 속 따뜻한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할 때 힘들었던 마음들도 있고 활짝 웃을 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군산으로 여행도 떠납니다. 3천만 원에 집을 살 수 있다니. 서울이라면 어림도 없는데.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그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두 친구는 초원 사진관도 둘러보고 가맥집에서 안주와 술도 즐기지만 왜인지 그 아파트만큼은 가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희망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가진과 사영이 마음 편히 정착하기를, 내려앉아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쉬면서도 안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이번 방송 녹음일은 때마침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과도 겹치는 날입니다. 198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성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가 후원하고 있는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 올해로 40회인데요. 뜻깊은 날이라 장소 또한 늘 녹음하던 홍대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40회를 맞이했고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2019년에 46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오늘은 535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참여율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모처럼 햇살과 문학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100일장이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장면을 보고 참 설레었는데요. 오늘 문장의 소리는 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만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진행했던 문장의 소리에 역대 출연자 분들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님들을 특별하게 섭외해서 모셔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공개 방송해 주실 이서수, 윤치규 작가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치규입니다. 어색하신가 봐요. 네, 먼저 이서수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장편소설 당신의 4분 33초, 헬프 미 시스터가 있습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 이효성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윤치규 작가님은 2021년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 러브플랜트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만나뵙게 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옆에 계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도 계속 소설을 쓰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하루만 소설 창작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윤치규 소설가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네?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M자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머리를 늘 짧게 잘랐었는데 네. 요 며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대머리가 될 거 뭔가 머리를 계속 짧게 잘라서 이 대머리가 되는 걸 계속 유예하고 유보하지 말고 머리를 한번 멋지게 길러서 원 없이 길러서 염색도 해보고 뭐 파마도 해보고 다 한 다음에 결연하게 대머리가 되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요즘 기르고 있고 네. 그 이서수 작가님 그 뮤조의 시대에도 이런 탈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맞아요. 읽으면서 그렇다. 그 대머리가 돼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네,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탈모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정말 근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1장 다시 만나요 특집 1시간 동안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 청취자 질문 타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이야기 들으시다가 질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소리와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이서수, 윤치규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질문이나 개인적인 궁금증도 좋습니다.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질문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문장의 소리 다시 만나요 특집 작가님들 다시 섭외 연락 받을 때 어떠셨어요?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고 왜 하필 나를 생각을 하다가 혹시 평일에 시간 되시는 작가님이 없으신가 그 생각도 살짝 하다가 맞군요. 표정을 아니 제 네.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네.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이번에는 좀 정리된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번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프닝에서 이미 윤치규 작가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덩달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연락 받고 그래 첫 번째 나갔을 때 너무 이렇게 정돈된 모습만 보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잘하고 싶었던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좀 나가서 나이브하게 좀 편안하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자 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황부터 이렇게 네네. 네, 솔직 담백하고 구체적인 근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서수 작가님께서는 지난 문장의 소리 709회에 일부 코너 지금 만나요 편에 출연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신간 헬프미 시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플랫폼 노동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이었죠. 그 후에 이 책이 그 길동무 문학창작 기금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길동무 문학창작기금은 조화로운 생태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과 인권 신장, 참된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확장 등에 기여하는 문학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됐다는 소식 들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프미 시스터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진 않아서 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지금 선정될 거라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 소설을 쓸 때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있는 중에도 다른 내용을 써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써야지 결심을 했던 작품이고 결국 그래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죠. 끝까지 쓰기 잘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또 읽고 너무 감동받은 소설이라. 감사합니다. 길동무 문학창작기금 쪽에서 저랑 시선이 비슷하신 거네요. 근데 기금뿐만 아니라 선물도 진짜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선물들? 세 가지를 받았는데 네. 하나는 전가. 네. 전가. 저의 이름을 새긴 도장 같은 건데 약간 상형 문자처럼 그림에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도장이고 또 하나는 조각. 조각. 네, 금속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네. 네, 연대 손이라고 이렇게 손 두 개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조각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뭔가 되게 아트. 네, 맞아요. 적인 선물 것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되게 좋은 기금인 것 같아요. 시인은 안 주시는. 시인도 있어요.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김한영 시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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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영 시인이 받으신 거. 네. 윤치기 작가님께서는 지난 문장의 소리 702회에 2부 코너 엔잡러의 수다에 출연하셨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소설 쓰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셨는데요. 요즘은 연희문학창작촌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고 들었는데 연희동을 오며 가며 많은 작가님들을 마주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을 비롯해서 또 어떤 작가님들 마주쳤는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주거가 좀 불안해서 연희문학창작촌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연희동도 되게 좋고 연희문학창작촌도 되게 좋아요.
그 안에 이제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네. 그 시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네. 안에 도서관도 있는데 문예지 신간도 제깍제깍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했고 제가 이제 연희동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각보다 그런 작가님들 셀럽분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연희동에. 그래서 그 김영하 작가님을 멀리서 뵀는데 가서 아는 척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약간 목이 늘어난 것 같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키도 크신 분이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김영하 작가님인데 되게 저렇게 흰색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길을 걷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최혜충 교수님 저도 좋아해요. 그 최재천 박사님이 네. 메리어스를 입고 기지개를 펴고 계신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아니 이 동네 분들은 다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흰색 티셔츠나 메리어스 같은 걸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의 바이브인 거잖아요. 네. 저는 연희동에 놀러 갔으니까 놀러 간 느낌이니까 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약간 그분들은 거기 사는 바이브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요즘 목련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연희동에 사는 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칙이다 이러면서. 아니. 그 분들이 이제 그 확실히 마실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편한 모습으로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되게 좋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냥 뭔가 여기가 드디어 소설가들의 어떤 산실이구나, 문학의 산실이구나 이런 맞아요. 느낌. 되게 살고 싶더라고요 연희동에. 네. 연희동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 동네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서수 작가님 동네도 사실 그 근처시죠? 네, 옆 동네. 연희동도 자주 가는 동네이신데 여기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나 좋아하는 장소 있으신가요? 제가 연희동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는데 갈 네. 때마다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희동의 밤이라는 제목의 단편도 썼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단편에 나온 가게의 모티브가 된 곳인데 네. LP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지만 이름 알려주시면 네. 같이 가시죠. 오래된, 네, 좋아요. 네, 오래된 바인데 거기 네. 가면 이 신청곡을 받아요 사장님이. 한 2층인가요? 명당 지하입니다. 아, 네. 2층도 있나 보다. 아. 저는 제가 간 곳은 지하고 네. 한 명당 3곡까지 신청곡을 받으시는데 그 다른 손님들이 신청한 음악 듣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던 옛날 가요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었던 음악이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그 정태춘 정태춘 선생님 노래였는데 그거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쓴 단편이 연희동의 밤이에요. 네, 네. 가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희동이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나 봐요. 네. 네. 저도 그 연희동의 라이카 시네마라고 네. 되게, 거긴 유명하죠. 되게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예술 단관 극장인데 네. 저도 라이카 시네마에서 맨날 밤에 혼자 영화를 보다가 최근에 라이카 시네마라는 소설을 그 학사문학에 발표했거든요. 예. 네. 연희동 배경으로 거기도 와.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와, 되게 깨알같이 다들 작품에 네, 맞아요. 인용을 하시네요. 어떻게든 네. 하나라도 더 넣어야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그 이서수 작가님께서 문장의 소리 출연하신 후에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가님 소설을 읽고 너무 좋아서 지난 여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포에트리엔에서 소설 창작 수업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문장의 소리가 만들어준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윤치규 작가님도 한겨레 교육에서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읽기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윤치규 작가님도 언젠가 포에트리엔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 작가님들 수업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수강생분들에게 어떤 나도 이런 것들을 참 이분들한테 배우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소설 썼을 때 마음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설 쓴 지 거의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소설 쓰면서 가졌던 그 절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집에 돌아가서도 되게 마음속에 되게 잔상이 많이 남아요.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저는 합평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너무 합평을 잘해요. 너무 분석도 잘하고 너무 예리해서 저는 제 작품이 여기 오면 나만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해요. 진짜로 더 잘 써야겠구나. 고민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오면은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잠을 좀 잘 못 자요. 늦게까지. 네,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와,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윤치기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소설을 쓰고 또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강의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소설을 서로 읽는다는 게 되게 가장 자기의 어떤 내밀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곳이 주는 어떤 바이브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학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사제관계고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이런 내면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포에트리엔 저도 한번 거기서 수업 들어봤는데 시인님이 왜 이런 공간을 만드셨는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좋았고 아무래도 그 소설을 보여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이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되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더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100일장 글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숨바꼭질, 액자, 통조림, 의심, 이런 어떤 글제가 발표가 돼서 참가자들이 이 글제로 산문, 또 시, 동화, 동시 중에 장르를 선택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어떤 글들을 쓰셨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두 분 혹시 이런 100일장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네, 한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집중을 잘 못했어요. 저는 이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쓰잖아요. 네, 글을. 맞아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느라고 바빠서 네, 뒤에 조금 시간 남겨놓고 그때 후다닥 써서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100일장 끝나고 노래방 갈 생각에 들떠서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네. 노래방 못 참죠. 네, 그렇죠. 오늘도 막 학생들이 되게 단체로 많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치규 작가님. 저는 뭐 100일장 뭐 이런 거에서 한 번도 수상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칭찬조차도 뭐 글을 잘 쓴다 이런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100일장 키드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네.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재능이 아예 없으면 처음부터 뭔가 인정해버리고 시작하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서 작가님 소설에도 재능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예 그 100일장 뭐 이런 거 나갈 때마다 아예 칼같이 정말 미련 없이 떨어지니까 재능이 아예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직원 먼저 구하고 하지만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소설을 쓰고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더 100일장 이런 데서 수상하지 못했던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00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에게 다 기쁨을 주는 행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도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상 못 받았고 그때 당시에 차한가 뭐 이런 걸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때 이제 저는 마로니에 100일장이 되게 좋았던 건 이렇게 야외에서 뭘 그때도 썼거든요. 그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 뭔가를 써서 제출한다라는 그 모두가 모여서 이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수상과 상관없이 경험 자체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두 분 왕성한 작품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루틴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쓰신다 이런 것도 전에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셨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장의 소리 방문하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든요. 그거 지금도 지키고 있고 주말 하루만 이제 수업을 해야 하니까 네, 주말 루틴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또 작가님은? 저는 등단하기 전에는 되게 루틴을 갖는 것 그리고 루틴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은
그 루틴보다도 닥치는 대로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을 지키고 뭐 루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쓸 수 있을 때, 네. 쓸 체력이 있을 때 네. 닥치는 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차이는 그럼 있으신 거네요. 그쵸.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은 루틴이 좀 깨졌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틈만 나면 쓴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해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작가님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정해놓고 쓰시잖아요. 네. 저녁 8시에 영감이 오면 어떡하나요? 오지 않더라고요. 전혀. 저는 8시 되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네. 노래방 가시나요? 노래방도 가고 네네. 놀죠. 네. 작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저녁에는. 네. 퇴근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네. 그렇구나. 네. 저도 다시 루틴을 가져봐야겠네요. 9 to 6로. 네. 아까 그 두 분 작가님께서 서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막 덕담을 주고받으셨는데 공개적으로 그 덕담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소설 읽어보셨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서수 작가님 미조이 시대랑 그 요번에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 그 제가 진짜 되게 너무너무 감명 받으면서 읽었었거든요. 두 소설 다 이제 공통적으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 다 되게 가난한데 둘 다 품위를 잃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품위를 잃지 않는 방식이 누군가는 그 밥을 사고 그 밥을 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품위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뭔가 이 두 가지 경험이 그 되게 재밌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제 제 기억도 조금 떠올랐는데 저는 이제 그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다들 아파트에 살거나 되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강남 8학군에도 그 이렇게 상가 반지하 집들이 있고 빌라촌이 맞아요. 있고 네. 또 구룡마을 판자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강남 8학군 학교를 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 애들이 막 월화수목금으로 나이키 신발을 색깔별로 바꿔서 신고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신발은 니코보코였거든요. 네. 그 니코보코. 니코보코 아세요? 그 니코보코가 얼핏 보면 모른 약간 뉴발란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 니코보코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뭐 전단지 알바부터 막 전기 배선하는 아저씨들 밑에 사다리를 밀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조로.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의 품위를 지키는 방식이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던 그 밑에 집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니코보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니코보코 신었다고 놀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놀리는 애들이 더 어리석은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니코보코를 되게 의연하게 신고 다님으로써 그 품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오르면서 이 소설이 되게 가난과 품위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찰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그 장면들이. 네. 근데 그 친구분 대단하신데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저도 멋있고 부러운데 이 소설에서 그 이서수 작가님 소설에서도 되게 주된 갈등이에요, 그게. 네. 근데 밥은 제가 산단 말이죠. 네. 밥은 항상 제가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한테 부럽고 리스펙트하는 게 있고 그 친구도 저를 존중해주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게 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친구는 또 나같이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이런 갈등들이 되게 소설 속에 많이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네. 진짜 꼼꼼히 읽으신 것 같아요. 이서수 작가님도. 네. 가난에 대한 깊은 경험과 고찰을 그게 있고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윤치규 작가님 첫 번째 소설집 러브 플랜트를 서명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가난에 대한 기쁜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책을 보내주면 너무 기뻐요. 사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서명만 해서 보내주시는데 거의 편지에 가까운 반페이지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네. 소설을 읽기 전에 좋은 필터가 저는 약간 작용이 된 상태로 이제 첫 번째 단편부터 읽었어요. 근데 이 소설집이 그 연애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네. 3편의 단편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소재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단편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비혼식을 하겠다는 여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궁금했고 첫 번째 단편부터 이게 확 몰입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편 이르렀을 때 연애란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또 했고, 네. 그 세 번째 단편 러브 플랜트를 제가 식물을 실제로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편에서 작가님의 마음이 너무 섬세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인물들 마음에 다 투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했던 점은 1인칭 컷에서 첫 번째 단편에서 그 희주라는 여성 인물을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글쎄요, 어떻게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연애를 과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물론 그런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저 수많은 어떤 연애의 경험들을 쌓아서 그 토대로 만들어진 캐릭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희주보다도 희주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희주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희주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잘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 결혼, 이혼. 그래서 저는 연애, 결혼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돌아봤고, 이혼은 상상해봤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연애보다도 이서우 작가님은 이제 연대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다음은 연대지 않을까. 연애는 되게 젊은 감각이고 되게 어린 감각이고 이 다음 단계는 연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이서우 작가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연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연대에 대해서는 질문이 너무 갑자기 광범위한가요? 진지해서 훅 들어오시는데 연대가 중요하죠.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또 겁도 조금 많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연대를 하는 순간이 가장 저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같아요. 그리고 겁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연애 다음이 연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대 다음이 연애 같다는 생각도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연애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저는 연대에 연대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 저는 연대에서 연애로 향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연애에서 연대로 향하고 계시는 그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자로 연결되는 것들이 순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네. 사실 그건 같은 연장에 있는 것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분이서 거의 궁금하신 것들 다 서로 질문하셔서 이야기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오늘 다시 만난 두 분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장의 소리 출연 소감 밸런스 게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고 두 가지 선택 사항 중에 빠르게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온 문장의 소리 들어보니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네, 더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서수 작가님.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예, 윤치규 작가님. 저는 아쉬웠다. 네. 나는 문장의 소리 녹음 전날인 바로 어젯밤 꿀잠 잤다. 네, 긴장해서 밤잠 설쳤다. 윤치규 작가님 먼저. 꿀잠 잤습니다. 네, 이서수 작가님. 저도 꿀잠 잤습니다. 네. 나는 이 녹음이 끝나고 집에 갈 것이다. 네, 놀러 갈 것이다. 이서수 작가님. 놀러 갈 것이다. 네, 윤치규 작가님. 저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아쉽게도. 네.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 선택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장의 소리 녹음날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더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걸 여쭈었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좀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제가 1화였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이렇게 깨발랄하게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깨발랄하게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다들 약간 좀 고품격으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다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네. 되게 후회가 돼가지고 저도 나도 좀 작가적인 모습을 네. 좀 안녕하세요 윤치규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조금, 변화가 되게 자유자재시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시 나가면은 좀 그때는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진지합니다. 오늘 깨발랄 기대했는데. 죄송해요. 네. 또 이서수 작가님은 그래도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방송에 나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해서 집에 오면은 그 말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정돈된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근데 처음 방송 때보다는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처음 그 방송 때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오늘은 또 두 분이시라서 약간 또 그런 조율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두 분 다 너무 재미있게 했고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녹음 전날 두 분 다 꿀잠 잤다. 긴장해서 밤잠 설쳤다. 에서 꿀잠 잤다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을 잘 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좋으셨나 봐요. 이서수 작가님 네. 늘 꿀잠을 자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원래 전날까지는 별로 긴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전날까지는 잘 자는데 네. 당일날 한 3시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감을 해서 약간 네. 긴장이 되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하죠. 네. 네. 그 전날까지는 원래 항상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그 윤치유 작가님도 저는 첫 방송 때는 긴장해서 잘 못 잤는데 네. 요번엔 꿀잠 잤어요. 열심히 안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갓생 안 살아야지. 네. 열심히 안 살아야지. 대충 살아야지. 그래서 어제 되게 꿀잠 잤던 것 같습니다. 네. 갓생 살기가 요즘 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슬픈 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질문은 이 녹음이 끝나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혹시 이후에 계획하신 일정이 있으신지 또 아까 강의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없으면 없으신 대로 자유롭게 조금 녹음 이후에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오늘 강의가 있으신 날인가요? 네네. 오늘 저녁 때 중강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 준비 조금 해야 돼서 일찍 가야 되는데 없어도 아마 저는 집에 가는 성격이긴 해요. 왜요? 제가 생각보다 그 MBTI I거든요. 제가 집에 저도 I예요. 집에 잘 있습니다. 주로 집에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원래 잘 막 그렇게 나가거나 막 이렇게 바깥에서 약속을 많이 잡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 네. 네네. 이소수 작가님은 어디 놀러 가실 거예요? 저는 대학로에 오랜만에 왔으니 낙산공원을 한번 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다 와서 좀 네.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조건 저녁에 좀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MBTI E이신가요? 아니요, 저 I입니다. 거의 다 네. I이지 않나요? 그렇겠죠? 대체로 I. 작가들은? 네. 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I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또 의외로 I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문장의 소리. 이제 작가님들의 작품들 중에서 아끼시는 문장을 직접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오늘 이서수 작가님부터 먼저 이서수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새 걸었다. 집까지 걷다가 도중에 집을 버렸다. 더럽게 머니까 버리게 된다. 그건 집도 아니다. 검은 곰팡이와 붉은 개미의 집이다. 개미는 내가 설치한 독약을 부지런히 날랐다. 수천 마리가 줄지어 벽을 기어갔다.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독약 나르기. 다음 날부터 개미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내가 저지른 살생을 괴로워하는 척하며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 개미처럼 머리 위에 독약 같은 꿈을 짊어지고 집까지 걸어갔다. 줄지어 함께 걸어갈 동료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꿈꾸는 개미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 당연한 결말이다. 나는 40이 넘었고 여전히 꿈을 버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40개의 다리가 달린 개미처럼 쳐다본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문장의 이 화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도 너무 비슷해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40살에도 여전히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있구나. 저도 놀라운데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자주 하고 특히 요즘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에 40개의 다리가 달린 개미처럼 나를 쳐다본다.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렇죠. 저는 이게 20대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요. 이어서 윤치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논북스에서 나온 외가리 클럽이라는 그 엔솔로지에 실었던 바이킹의 탄생이라는 제 소설의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스웨덴 어과에는 무엇이든 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놀이처럼 번져 있었다. 좋거나 멋진 것에도 저거 진짜 바이킹이네 라고 칭찬했고, 이상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걸 봤을 때도 이거 완전 바이킹이고만 하며 낄낄거렸다. 다들 바이킹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뉘앙스로 대충 알아들었다. 그런 이상한 놀이가 유행하게 된 건 지원 선배의 말버릇 때문이었다. 지원 선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이킹과 바이킹이 아닌 것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는 듯 하면서도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원 선배는 노벨은 바이킹이지만 에디슨은 바이킹이 아니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바이킹이지만 레닌은 바이킹이 아니었고, 이소룡은 바이킹이지만 성룡은 바이킹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갱스터 힙합은 바이킹이었고, 감성 멜로디 힙합은 바이킹이 아니었으며, 순풍산부인과는 바이킹인데 논스톱은 바이킹이 아니었고, 심지어 홍대에 있는 프리모바치오바치의 빠네파스타는 바이킹이지만 신촌 소렌토의 까르보나라는 바이킹이 아니었다. 마찬가지 논리로 민영은 바이킹이지만 규영은 바이킹이 아니었다. 규영은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다. 네. 들으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논북스에서 올해 내러티브 온 시리즈 2가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기 발표했었는데 올해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2가 나온 김에 원도 같이 사달라 홍보도 하면서 아직 읽은 사람보다 읽을 사람이 많은 책이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 바이킹이냐 바이킹이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가끔 제가 바이킹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이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왠지 그 읽어주신 부분 보니까 이건 바이킹인데 이건 바이킹이 아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뉘앙스가 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공감이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개 방송을 하면서 또 오늘 100일장 하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처럼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법이란 게 있으면은 하나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치규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늘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소수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듣고 오늘 메모해서 가려고요. 떠넘기.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고를 쓰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어머. 그래서 저는 재능보다는 열정으로 쓴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초고는 재능으로 쓰지만 고치는 건 이제 노력과 어떤 열정으로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소설을 쓰고 발표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고치는 게 즐겁기 때문에 태고가 즐겁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태고를 좀 즐겁게 하면 좋지 않을까. 태고를 즐겁게 하면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소설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태고가. 그쵸? 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엉덩이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소수 작가님. 저는 퇴고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니까요. 재능이 그래서 있어서. 네,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저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오늘도 고민을 하다 왔어요. 오늘 퇴고를 하다 왔는데 너무 괴로웠고 나에게 재능과 열정이 없는 것인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게 지친 상태로 왔는데 이 질문을 듣고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한 가지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안 써지더라도 매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감을 그렇게 믿질 않거든요. 제가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일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 네. 사실 저희 문장의 소리 이 녹음 전에 저희 구성 작가고 계신 최지은 시인님도 시집을 그래도 내셨는데 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글쓰기라는 게 작가가 돼도 늘 언제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쓰기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세상이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서수 작가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묻는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망하겠죠. 네. 네. 그런데 거의 다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 네. 그래도 글을 쓰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말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결국에는 글을 쓰면서 서로 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자님들의 입장에서도 글을 읽으면서 연대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구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럴수록 더 글을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윤치규 작가님은 저도 이소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글이 무용하다, 소설이 무용하다라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무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좌우명이 있는데 인생의 소설을 써라. 그러면 등단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은 바뀔 것이다. 그런 말을 되게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글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다는 게 뭐 큰 유용한 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인생 정도는 바꾸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일이 저는 무용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두 분께서 글쓰기가 결국은 어떤 것이든 변화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고 아까 퇴고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다고 하는데 괴롭기도 한 것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퇴고하실 때도 그러실 수 있는데 언제가 제일 괴로우신가요? 글 쓸 때? 윤치규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실제로 뭐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글이 잘 써질 것 같은데 오늘 글이 뭔가 왔는데 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왜죠?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때가 제일 괴롭고 출근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일을 내가 만약에 그만둔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가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어쨌든 버티시는 거네요. 계속.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출근 안 하고 책상에 앉아도 잘 못 쓸 거란 거. 맞아, 막상 또. 이제는 아니까. 네. 이제는 아니까 그냥 이거는 기분일 뿐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사실 엄청 잘 쓰고 싶은데 뭔가 계속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되게 어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지 않는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제일 괴로워요. 저는 쓰면서. 이소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괴로운데 퇴고를 하면 할수록 글이 나빠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네. 도대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심지어 초고랑 비교했을 때 초고가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이 긴 시간 동안 글을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괴로움. 그래서 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괴로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퇴고는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함정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퇴고 과정 자체가 윤치규 작가님은 매우 즐기시지만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또 예전에 저도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뭔지 매우 잘 느껴져서 되게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바로 해결해 주진 않으니까 그게 네. 이야기를 이어서 작가로서 가지는 고민들까지 같이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게 어떻고 또 글 쓰는 일에 대한 작가님들만의 개인적인 어떤 고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윤치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고민이 글을 발표할 때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즐거운 마음으로 썼는데 네. 지금은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제가 네. 예민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이게 영향이 좀 있어요. 이번 글은 저번 글보다 무조건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글 쓸 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혹시 부담되죠. 들진 않으신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더 나은 글을 써야 된다 이러한 압박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등단하기 전에 훨씬 더 즐겁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퇴고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제 소설을 썼었는데 이제 내 소설이 발표가 되고 누군가가 읽고 내 소설에 어떤 출판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붙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이렇게 지면들이 소중한데 그리고 이 지면들은 다른 사람의 지면을 빼앗아서 쓰고 있는 건데 네. 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는 창작에 되게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잘 발목 잡히지 않나요? 근데 저도 그런 상태여서 궁금했어요. 혹시 작가님은 극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저도 궁금한데 서로 그러니까 결국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진 않고 모르는 거죠, 아직. 네, 질문을 그 하는 중심은 걸로. 좀 잡을 수 있으세요? 결국 그 소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는지 아니면 독자를 위해 쓰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마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 좀 정신을 약간 차리긴 해요. 네. 이게 누구를 위한 소설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는데 사실 그것도 확실하진 않은 마음으로 네. 원고를 보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마음으로 결국에 원고를 보내고 나면은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제 밤에 막 동네를 그냥 밤새 걸어 다니고 괜히 편의점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식물도 사왔어요. 너무 괴로워서 글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식물이 잘 자라면은 내 작품 이번에 쓴 것도 좋은 작품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 식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식물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상태일 때는. 네. 근데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연결되게 맞아요, 느껴지죠. 맞아요. 그냥 미신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윤치규 작가님도 아마도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지금 극복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극복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제가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과정이 합평 수업 듣고 뭐 합평 모임 들으면서 이제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습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소설에 대한 고민은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예술에 대한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설 쓰는 방법이나 뭐 기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소설 또는 나만의 어떤 예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요즘 글 쓸 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는데 좋은 소설 말고 다른 소설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은 오히려 더 이제 완전 다시 습작할 때처럼 돌아가서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다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실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시인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독자들의 질문에 슬럼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견디는 것일 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200%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집필 계획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수 작가님 먼저. 네. 저는 노동과 계급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는데, 네, 앞으로도 네, 이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또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에 대해 소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젠가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네, 써보고 싶어요. 네네. 윤치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청탁받은 단편 하나 쓰고 있는데 네. 뭔가 좀 저만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누가 읽었을 때 이거 윤치기가 쓴 소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설들을 좀 쓰고 싶어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바로 장편 쓸 생각이었거든요. 네. 등단하자마자 네. 나는 장편이지 이러면서 근데 요즘 점점 아니 그 단편 소설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아직 더 천작하고 더 뭔가 이렇게 해볼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되게 등단만 하면 난 바로 장편 쓸 거야라고 늘 언제나 생각했는데 계속 오히려 더 단편 소설에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편 소설을 더 열심히 뭔가 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또 의미 있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작가가 되면 했던 이프들이 되게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되게 공감이 가는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쉽지만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글을 쓰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창작 수업이나 합평 모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 뵙는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들 이제 듣고 그분들 작품들 읽으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고 그리고 네.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혼자 지금 자기의 네. 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말씀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다. 기도가 꼭 반드시 어떤 응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기도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건강히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명언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등단 여부랑 상관없이 소설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소설이 인생을 바꾸는데 좋게 바꾼다고는 안 하거든요. 네네. 좋다라는 의미가 그쵸. 네, 다양하죠. 네네. 네, 또 이서수 작가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쓰세요. 네, 계속 쓰시면 언젠가 우리가 만날 거예요. 네. 네. 네, 멋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1장 특집 다시 만나요 라는 주제로 이서수 작가님, 윤치규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두 분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공개방송 찾아와 주시고 좋은 질문과 생각 나눠주신 다시 만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이영주였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